자, 이제 문명의 발생 4단계 중에서 문명의 첫 번째 단계 문명의 발생이 끝나고 문명의 성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명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바위 위를 기어오르는 게 문명이라 그랬어요. 편안히 누워있으면 미개인, 바위 위를 기어오르면 문명인이라고 했는데, 이 문명인은 기어오르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기어오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발생시키면은 무조건 문명이 성장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문명 발생시키기 위해서 바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중간에서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이 빠지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문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발육정지 문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발육정지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8개 문명 중에서 발육정지 문명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가 포리네시아인, 에스키모인, 유목민, 오스만 터키, 스파르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포리네시아인 볼까요? 이 포리네시아인들은 어디가 포리네시아인가 하면은 여기가 이제 요 밑에 지도 보면은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아시아, 미국이요. 여기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요 지역이 전부 다 폴리네시아가 돼요. 폴리네시아가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여기에 살려고 하면은 여기나 여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폴리네시아인들이 여기 처음 배로 타고 갈 때는 통나무 배였어요. 통나무 배로 몇 철이나 되는 곳을 건너가야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제주죠. 이 놀라운 제주를 부리고 난 뒤에는 너무 힘들어서 문명을 성장시키지 못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키모인들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대체로 어디가 에스키모인가? 남극은 에스키모가 없어요. 북극에만 에스키모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근방, 그린란드 근방 요 지역 북극이죠. 북극에만 에스키모가 있는데 총 지금 에스키모인들은 54,000명 가량이 이 지역에 삽니다.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자 겨울이 되면 이 집단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봄이 오면은 드디어 가족 단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집단 가족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집단 가족은 100명에서 100명 단위 정도. 100명 단위 정도니까 결혼도 가족 내에 결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키모인들이나 유목민들한테 가게 되면은 이제 자기 부인을 손님한테 내준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해요. 자기 딸도 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족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순결 개념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순결 이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선한 피죠. 그죠? 그래서 손님 오면은 자기 부인도 주고 딸도 주는 겁니다. 네, 이런 생활을 하는 데가 바로 에스키모인들이고 유목민들이요. 근데 자, 거기서 이 사람들은 워낙 춥기 때문에 오로지 살아가는 그거에만 집중해요. 봄에서 여름 되면은 술록 잡아서 생활하고 겨울 되면은 얼음집에서 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력의 대부분을 생활수단 개발해서 살다 보니까 문명을 발생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발생은 했는데 성장은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유목민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우리 몽골 지역이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그 몽골 강의할 때 하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스만 터키입니다. 오스만 제국. 이 오스만 터키인데요. 오스만 터키의 원민족은 뭔가 하면 돌골족이에요. 이게 돌골족 아시죠? 그래서 오스만 터키,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의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 우리와 같이 살았던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게 되면은 터키 사람들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배우니까 터키 사람 전체는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은 한국인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가면 터키 가면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 잘 살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나라가 오스만 터키입니다. 자, 이 오스만 터키인데요. 이 오스만 터키는 1299년대 처음에 성립이 돼요. 성립이 돼가지고 여기에 모하메드 2세 때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터키의 동로마 제국을, 자, 이게 유럽, 이게 아시아고 이게 유럽이잖아요. 근데 비잔팀은 여기 이스탄불이죠. 자, 이스탄불의 여기가 수도요. 수도인데 이게 오스만 터키가 여기에 침략해 들어가요. 침략해 들어가는데 반드시 해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대포를 쏴야 됩니다. 배로 대포를 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포를 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를 봉쇄를 해버렸어요. 여기를 봉쇄해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산을 통해서 배를 이쪽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포사격을 해요. 콘스탄티노플 성을 포사격을 합니다. 포사격을 해서 이걸 함락을 시켜요. 자, 함락시켰습니다. 함락시켰어요. 함락시켰는데, 근데 오스만 터키는 유목민이죠. 유목민인데, 유목민의 유목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반드시 4개의 계급이 있어야만 유목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간이 있어야 돼요. 인간. 두 번째는 말이 없으면은 스텝직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가 없으면요, 유목지역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관령 목장 가보셨습니까? 예. 평창에 있는 대관령 목장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양을 길러요. 양을 기르는데 양머리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양머리를 누가 하는가 하면요, 개가 해요.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목민들의 생활에서 개가 없으면은 유목생활이 안 돼요. 반드시 개가 있어야 됩니다. 개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양머리를 해요. 소도 개를 통해서 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유목민들이 농경생활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는 유목민들이 동로마 제국에 들어갔습니다. 동로마 제국 들어가니까 여기는 유목생활이 아니고 농업생활이요. 농업생활인데 이 농업생활에서는 뭐가 없는가 하면 인간도 있고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양이 없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요. 양 대신에. 그러니까 야, 이거 양은 개로 몰았는데 인간은 개로 안 되잖아요. 개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냐? 개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스만 터키는 인간 노예로 만드는데 이 인간 노예를 뭐라 하는가 하면요, 예니체리라 그래요. 예니체리를 만드는데 이 예니체리에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요, 재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황후도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전부 다 노예. 노예가 이 과연 재상도 노예 가지고 될까? 나라가 움직여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 그냥 뽑았답시다. 이따 하고 모든 걸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오바마를 데려와서 국무총리 시켰다. 나라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될 수 있어요. 오바마가 거느리는 모든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면은 정실이라든가 인맥, 혼맥 이런 거 다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나라를 정말로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터키는 그런 정책을 써요. 황후까지 노렸어요. 근데 그래서 예니체리 원래 유목민들이 나라를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그 수명이 얼마인가 하면요, 100년 전후입니다. 100년 정도 지나면 망해요. 원나라도 100년 약간 지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목민들의 나라 수명은 얼마 가지 않는데 오스만 터키만은 600년에서 400년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
놀라운 저주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저주가 뭔가 하면 예니첼리라고 하는 노예 제도를 만들었던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예니첼리 처음 만든 거는 14세기 창설해 가지고 1826년에 해체하는데 그 이유는 예니첼리가 처음에는 2만 명인데요. 1826년에 14만 5천 명이요. 힘이 엄청나게 쓰여져 버렸어요. 엄청나게 쓰여져 가지고 황제를 바꿀 정도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니첼리가 해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오스만 터키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제주를 부렸는데 그 제도가 노예 제도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황후 중에 록셀라나 원래 노예입니다. 우크라이나 여자거든요. 우크라이나 여자인데 원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는 멀리서 못 가니까 어디 가면 되는가 하면요, 브라디보스톡 가면 돼요.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여자들이요.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록셀라나도 우크라이나 여자인데 노예로 팔려왔어요. 정말로 뛰어난 여자인데 노예를 겪었으니까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온갖 세상 풍파 다 겪었을 겁니다. 겪었는데 이게 술레이만 1세 눈에 탁 튀어요. 딱 튀어가지고 노예로 도와가지고 노예에서 벗어나서 황후까지 돼요. 이 여자가 록셀라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 때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경우는 황제가 됐죠. 이제 황제 되면 형제들이 많으니까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왕권이 안정돼야 되는데 왕권의 가장 불안전한 요소가 뭔가 하면 형제들이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메드 2세의 경우에는 즉위하자마자 자기 형제 11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무시한 나라가 바로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 계획은 이 그르고스 이 사람이 만드는 거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스파르타인데, 이 스파르타는요 굉장히 완전하고 견고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요, 먼저 여기가 스파르타 지역이고 여기 아테네 지역입니다. 아테네 지역인데 아테네는 여기다가 식민지를 개척을 해요. 노란 색깔로 된 게 이 아테네거든요.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는 나라를 정복해요. 이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이 메세네인데요, 메세네를 정복해서 노예로 만들어요. 문제는 이 스파르타인들은 메세네 인종에 비해서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 가지고 100명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스파르타로서는 메세네 전쟁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을 했고, 요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었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스파르타 사람들을 전부 다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군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군인으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떻게 군인 만드느냐? 7세부터 20세까지 14년 동안 군생활입니다.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군생활. 7살에 탁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 살 집을 만들고 자기 침대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생활을 14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쟁, 이제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전부 다 군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군인 만들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특히 여자의 경우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없애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랑 벗겨야 됩니다. 여자도 홀랑 벗겨서 훈련시키고 홀랑 벗겨서 생활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운동교육도 홀랑 벗겨서요. 남자도 여자 전부 다 홀랑 벗겨서 해버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자도 군인이 돼야 되고, 군인이 됐을 때는 절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애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애가 처음 탄생하면은 이 애를 어디에 데려가 마을 장로한테 들어가요. 마을 장로가 딱 판단해가지고, 야는 약하기 때문에 전쟁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판결 내립니다. 야는 죽여야 된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옆에 있잖아요. 어머니의 반응이 거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머니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극히 잘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야만 스파르타가 발전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인다고 판단 내리면 깊은 우물에다가 빠뜨려서 죽여버립니다. 예, 죽여난 뒤에 그 다음에 애를 키웠는데 이렇게 자란 거 이렇게 자라면은 또 이렇게 자라. 이게 누구 이게? 유명한 배우 김시현인가? 예. 요새는 이런 여자 좋아하지만 스파르타 시대는요, 이런 여자로 태어나면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자와 같이 합방을 시켜요. 애 놓으면 어떤 애가 나와? 이런 애 나오니까. 어떤 여자를 이제 합방시키고 하면 이런 여자 보면 이게 가수도 크니까 젖도 잘 나올 것이고 골반도 크니까 애도 잘 낳고 애 놓으면 이런 놈 놓으니까 이런 여자는 뭐 수많은 남자와 같이 잠을 잘 수 있는데 이런 여자는 남자 구경도 못해. 이 남자 똑같아요. 이 남 이렇게 만약에 태어나면은 결혼을 시켜줄지 몰라도 여자하고 부부 합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파르타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공공정신이 배양이 돼요. 법도 잘 지키고 모든 걸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는 정신이 투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게 또 도둑질도 시켜요. 자, 이게 도둑질도 훈련해. 근데 우리 군대 생활 하면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군대 생활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도둑질 다 해봐요. 왜 그러냐? 이제 시간이 8시, 9시쯤 되면 이제 점호라서 인원 점검해요. 점검할 때 간물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물건들 다 있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간물이 없어. 없는데 옆에 님이 한눈 틈 사이에 그걸 뺐다 이거 다 갖다 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도둑질 거의 다 해. 특히 없으니 모자 잘 없어지잖아, 그죠? 모자 없어지는데 모자는 어디서 훔치는지 압니까? 화장실에서 훔쳐요. 해보시지 마라. 화장실에 소변드는데 근데 이게 위에 다 보이게 만들어요. 만드니까 그때 이 모자를 뺏어가면 돼. 근데 문제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화장실에서 대변 보는 데 있는데 거기서 빵 먹는 놈이 있어요. 이게. 빵 먹는 놈 모자 뺏기가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금방 뛰어나 버리니까. 일단 그래서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도둑질을 시키더라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스파르타에서는요 도둑질 훈련을 해요. 굉장히 심하게 도둑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많은가 하면 이 스파르타 훈련의 마지막 2년은 공인된 살인 집단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세네 지역을 다 순찰합니다. 순찰해서 메세네 쪽에서 약간만 불온한 사람이 보면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세네 쪽은 항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메세네 쪽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메세네 쪽이 멸망해요. 메세네 쪽이 멸망하면은 이 스파르타 제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스파르타가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발육정지 문명의 특색이 뭐냐? 발육정지 문명의 특색은 전부 다 계급적인 제도로 되어 있다라 하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은 사냥하는 인간과 그를 보호하는 개로 되어 있고 유목민은 4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고 오스만 터키는 인간과 인간 노예, 인간 노예 개가 있었고 인간 가축이 있었습니다. 가축도 양 대신에 인간이었죠. 계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군신, 그 다음 전쟁 로봇 노예, 이렇게 계급화가 되어 있다 이거요. 계급화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전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전문화인데 전문화의 특색이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전문화의 특색 중에서 몽골인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몽골인의 경우에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은 말부터 태워요. 말부터 태워서 말 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상당한 말을 타게 되면은 몸 전체가 말 타는데 적합한 체형으로 바뀌어요.
다리도 오자형으로 됩니다. 되고 시선도 어느 일정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말만 타면은요, 야는 인간이 아니고 말에 붙은 혹 정도 돼요. 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갖 재주 다 버려요. 근데 말만 내리면 걸음도 잘 못 걸어요. 우리 몽고인들이 고려에 침략해 왔을 때 고려 조정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요, 강화도로 도망가요. 강화도로 도망가는데 강화도의 사이에는 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몽고인들은 그게 침략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에서 내리면 병실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육경지 문명에서 뭔가 전문하거든. 이게 말 타는데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말 타는 데는 귀신이고 나머지는 뭐요? 나머지는 등신입니다. 이게 전문가입니다. 마찬가지 전부 다 전문가. 전쟁 전문가 무슨 전부 발육경지 문명은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특성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은 바람둥이죠. 온갖 바람 다 펴요. 나쁜 놈 아주 바람 다 피는데 자식들이 많아. 자식들이 많은데 그 정실 부인이 누군가 하면요, 헤라입니다. 헤라고 그 헤라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요, 헤파이스토스 대장간 신. 헤파이스토스 대장간 신인데 이 대장간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정실 부인에서 난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헤파이스토스 딱 태어났는데 헤라가 보니까 잘 못생겼어요. 잘 못생겨서 발로 빵 찼습니다. 빵 차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버려서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헤파이스토스거든요. 헤파이스토스인데 나중에 헤파이스토스가 자기 어머니 헤라한테 보복을 해요. 보복하는데 보복할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가장 아름다운 신을 줄게. 그 신이 누구였어요? 아프로디테 비너스였습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가장 못생긴 헤파이스토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는 또 여자 바람꾼 아니에요. 이게 비너스가 바람꾼이요. 바람꾼 중에 최고의 바람꾼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가 바람을 피우는데 여기에 누군가 하면 아폴론이요. 아폴론이 와가지고 여기 아프로디테거든, 이제 헤파이스토스거든요. 헤파이스토스한테 고사질을 해요. 이게 배다른 형제간이, 이게 배다른 형제간인데 그 다음에 이 야가 와가지고 뭐란가 하면, 형님, 형수님이 바람이 났습니다. 이게 고사질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바람나냐? 자기 시동생하고 바람이 난 거요. 이게 누군가 하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고 여기에 아레스인데 여기 시동생이요.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하고는 배다른 동생이요. 여기 바람이 났거든요. 바람이 났는데 이게 누가 발을 이렇게 얹었어요,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얹었잖아. 아프로디테가 얹었다는 뭐야? 아프로디테가 야를 꼬셨다.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데 여기 이제 요정들인데, 요정들이 뭘 하는가? 무기를 이렇게 갖다 버려.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 남편이 있는데, 이제 남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남편이 있는데 나한테 잘해줘요. 문제는 나한테 잘해준 남편은 바깥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바깥에 여자한테도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 남편은 바깥에 가도 잘해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나한테 못해줘요. 나한테 만날 두들겨 패. 나한테 두들겨 패는 남자는 바깥에 가도 다른 여자를 두들겨 패기 때문에 절대 바람 피울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한다면은 나를 두들겨 패는 남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바깥에 나서 바람 피운 남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기를 치워요. 바람 피운 남자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들겨 팬 남자보다야 바깥에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그냥 귀만 닫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이제 그래서 이 바람 펴요. 바람 피우는데 문제는 그것도 하나, 이 헤파이스토스인데, 헤파이스토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 이복 동생이 아데나이거든, 아테네 신이거든요. 아테네 신이 너를 상당히 좋아한다 그러더라. 이 남매가 있는데 좋아한다 하더라. 그래서 얘가 믿었어요. 헤파이스토스가. 그래서 아데네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야 무기 잘 만드니까 와가지고 무기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야가 좋아한다 하니까 껴안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껴안으려고 하는데 이게 야가 이게 뿌리치는 거예요. 예, 나 했는 그 사이에 사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정했는데 저런쪽에 사나이죠, 그죠? 사정을 해가지고 이 아테네가 털었어요. 털었는데 그 땅에서 얘가 하나 생겼는데 얼굴은 사람이요, 뱀인 그 애가 하나 생겨. 예, 그래서 이 헤파이토스는 저런쪽에 사나이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헤파이토스는 뭐요? 대장간쟁인데 뭘 만드는 데는 최고의 기술자.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행동은 뭐예요? 맨날 자기 마누라 바람 피우고 그 다음에 이런 짓 하고 뭔가 부족하죠. 이게 바로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뭐냐면 헤파이토스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요거는 자동차 조립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산업혁명 당시에 자동차를 조립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가 하면요 15시간을 요일만 합니다. 15시간 요일 하면은 자동차 조립하는 데는 귀신, 나머지 뭐예요? 병신이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분 아시죠? 박경철. 박경철인데 이 박경철은 원래 안동에서 병원 치렀어요. 병원 치렀는데 24시간 동안 진료받습니다. 24시간 돈이 없어가지고 24시간 진료하면 병원 잘 될 거 아니에요. 병원 잘 되는데 24시간 동안을 10년 동안 진료했다. 그러면은 환자 보는 데는 귀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등신이게요. 등신데요. 왜 그러냐면은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라 하는 것은 굉장히 꼼꼼해요. 특히 의사의 경우는 접살돼야 됩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있으려면요 사람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그 자체가 접살 영감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생활 절연하고 24시간 동안 환자만 봤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의사로서는 완전히 귀신이지만 나머지는 등신입니다. 특히 의사의 같은 경우는 의사는 최고의 인재가 가는데 요 생활을 10년 내지 20년 하면 정말로 등신돼서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전문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육정지 문명에서는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 버리기 때문에 그 문화는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등신될 수가 없다라다 보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 해보니까 얼마 만에 등신되느냐? 15일 만에 등신되더라고 이게. 저는 논산훈련소 26년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은 뭐 그런 들이 인간답게 하는데 2주가 딱 지나죠. 2주가 딱 지나면 완벽한 짐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한 생활을 해요. 아주 단순한 생활을 2주 동안 하면은 먼저 뭐 어떻게 되는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밥 2번 먹고 빨리 밥 먹고 뒤에 서서 또 밥 먹고 그래도 배고파서 PX 가서 빵을 10개 사서 또 먹어요. 또 먹는데 남들이 뺏어 먹을까 봐 어디 가서 먹습니까? 화장실에서 먹는 거 이게 다 그렇게 경험해요. 화장실 가서 배가 이렇게 불러도 또 배가 고파. 이게 뭐예요? 짐승 성질이 이게.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편안한 데 가서 그냥 눕고 싶어요. 이것도 짐승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하는 것도 14일만 이런 생활, 전문가 생활 완벽하게 시켜버리면 짐승으로 바뀌어요. 이런 생활을 해가지고는요,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문명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발육정지 문명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성장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원래 전문가라는 게 뭔가 하면 사자돌림,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교사, 전문가요. 이게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은 전문가고 만약에 그것만 하면은 등신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요새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8시간 하고 나머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답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육정지 문명에서는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정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자, 이제 발육정지 문명이 끝나고 성장으로 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장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라가 커지는 게 성장이 가는 문제요. 나라가 커지는 게 성장이냐. 자, 지리적 학대가 뭔가 하면 문명이라 하는 것은
나라가 커지는 게 문명이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 문명. 자, 그리스 문명이 동란시대 페로폰네소스 전쟁부터 전쟁, 알렉산더 전쟁, 한니발 전쟁, 악티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팍스 로마나 대로마 제국이 건설됐어요. 이 대로마 제국이 건설된 걸 세계 국가로 하는데 토인비는 로마는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았지만은 이 문명은 망해가는 문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면 그것은 문명의 성장이 아니고 망해갈 때 나라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문명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문명인데 이 중국 문명에서 진나라가 처음에 통일을 해요. 진나라가 세계국가 만듭니다. 세계국가 큰 나라를 만들 때 무슨 정책을 쓰는가 하면 군국주의 정책을 썼어요. 군국주의 정책인데 이 정책 중에 진나라가 쓴 정책 중에 가장 나쁜 정책이 뭔가 하면 평민이든 귀족이든 왕족이든 간에 전쟁에서 사람을 얼마나 죽였냐에 따라 가지고 공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귀족이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사람을 못 죽이면은 평민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전쟁 전부 다 전쟁 귀신이 돼버려요. 전쟁 귀신이 되면서 진나라가 통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영토가 넓어진다라는 의미는 군인을 책으로 삼고, 군국주의죠. 군인을 책으로 삼고 군인은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인간성의 말살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명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없답니다. 기술 문제인데요. 기술도 군사 기술이요. 나라가 망할 때마다 문명이 쇠퇴할 때마다 기술이 점점점 발달해요. 생략. 지금도 최고의 기술은 무슨 기술이요? 무기 기술이요. 지금도 핵무기 기술이요. 인류를 몇 번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췄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됐다라 하는 것은 문명이 쇠퇴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헬레닉 문명 문제인데 헬레닉 문명에서 기술의 진보 문제입니다. 기술의 진보인데요. 처음에 문명의 성장에서는 자영농업이었어요. 자영농업인데 그리스 로마에서 노예를 잡아와요. 노예를 잡아오니까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 농사 짓고 누구한테 농사 짓게 하는가 하면요. 노예한테 농사를 짓게 해요. 짓게 하는데 문제는 장군입니다. 장군이 수많은 노예를 만들어 왔어요. 수많은 노예를 만들어 오니까 노예가 한 10,000명 됐네? 10,000명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대단히 농사지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노예들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농업기술, 많은 사람, 이제 농사짓는 사람 10,000명 거들이면은 거기서 기술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농사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이게 농업이 아주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생산은 됐지만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세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서 재벌기업과 자영업의 문제인데요. 지금부터 30년 전까지는요. 재벌기업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동차, 가전기업 등등 최소한에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요. 마트 아시죠? 체인점, 프랜차이즈 아시죠? 그죠? 체인점. 이 체인점 프랜차이즈인데 이 프랜차이즈 체인점 마트를 만듦으로써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럭키세븐인가? 이런 거 됐고 뭐 많죠? 마트, 재벌서 운영하는 마트가 많잖아요. 많은데 이 마트를 만들면서 구멍가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멍가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마트에는 옛날에는 88만원짜리 일하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그보다 좀 많겠지. 한 150만원, 많이 받으면 150만원 받겠죠. 구멍가게 자영업 하던 주인들이 150만원짜리 직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사실은 옛날 같으면 노예와 똑같아요. 자, 근데 기술은요. 구멍가게 기술보다가 마트의 기술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은 구멍가게에서 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마트에서 101만 원 받고 일하는 게 과연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비교해 보시죠. 기술이 발전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계의 부속품, 노예와 비슷하게 돼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하는 게 문명의 성장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도 아니고 영토 확대도 아니고, 그럼 문명이라는 게 뭐냐? 문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영성화입니다. 영성화. 문명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뛰어난 사람을 뭐라 하는가 하면요, 창조적 소수자라 그럽니다. 창조적 소수자 같은 경우는 누군가 하면요, 이런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창조적 소수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만 창조적 소수자가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창조적 소수자라 그래요. 그래서 문명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영토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창조적 소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창조적 소수자가 나타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창조적 소수자들은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처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만들어줬을 때 문명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창조적 소수자냐 지배적 소수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대로 행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창조적 소수자고, 그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지배적 소수자예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자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게 문명의 성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문명의 쇠퇴 해체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분열 문제에서 분열이 되면 해체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성장 일부만 하고 다음 기회 있을 때 뒷부분하고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